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얼마 전에도 또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근데 정치권에도 양당이 모두 비가 내렸는데 한쪽에는 비가 그쳤고 한쪽은 아직도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 온 뒤에는 땅이 굳는다고 하는데 그친 쪽에 땅이 굳을지, 그리고 이쪽도 비는 언젠가 그칠 테니까요. 과연 어느 정도 땅이 굳을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바로 비가 그친 곳은 국민의힘이죠.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과연 새 지도부 어느 정도 땅이 굳은지를 보여줄 그런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향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시선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 또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이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교수님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토론회 사회 진행을 봐주셔서 맞아요. 그랬죠. 그때 예. 토론회가 분기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근데 얼마 전에 어젠가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가셨죠. 예, 만찬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먹었냐? 그렇죠. 뭐 잡수셨어요? 맛있었냐까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나온 다음에 맛을 맛있었냐. 따져야죠.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이었고요. 예. 제가 최고위원이 전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는 관저에 가서 만찬했거든요. 확실한 건 관저밥보다 대통령실 밥이 더 맛있었다. 아하. 메뉴도 더 다양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메뉴가 다양했다라는 어제는 한식 중심이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또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또 중간중간 회도 나오고 꼼장어도 나오고 안하고라 그러나요? 안하고도 나오고 마지막 식사의 마지막은 김치 콩나물국이었는데 그 김치 콩나물국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건 대통령의 레시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에 요리를 그렇죠. 잘하니까.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 지도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월 2회 만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있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만남으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정부 사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과 긴밀하게 조율,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그게 또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당정 분리냐, 당정 일체냐, 예전에 이게 당정 분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말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집권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 엇박자를 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의 모습이라 봅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게 되는 건 정부, 대통령실에서 주도권을 확 쥐고 여당이 그저 끌려가듯이 따라만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건데 김기현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정책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대통령과 당대표의 월 2회 정기회동도 김기현 당대표의 제안을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은 겁니다. 어제 있는 만찬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고 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책 주도권 이런 부분들을 또 집권당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원팀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김병민 최고는 본인을 친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친윤 규정 괜찮으신지
이렇게 사람들은 여쭤보고 저를 싶은데요.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 그러던데요. 찐윤. 네. 근데 참 사람들이 이제 찐윤이냐, 친윤이냐, 범윤이냐 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친소 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좀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합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래도 이 당에서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규정 짓는 건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님이 국민의힘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끝나는 날까지 쭉 함께 했던 유일한 대변이니까 그 친소 관계를 두고 바탕을 둔다면 찐윤이 맞는데 사람과의 친소 관계보다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 당을 이끌지에 대한 그 이념적 규정을 두고 조금 구분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은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스윙 보터라고 얘기하는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데 전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저는 적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예. 질서 있는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당내에서 우후죽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아이고 저 집안 그냥 시끄럽고 산만해서 뭐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라는 게 국민들의 평가일 겁니다. 예. 더군다나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거나 배제한다면 이건 다양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정부와 함께 같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기본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이제 대표부터 최고위원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저는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 생각하고요. 한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척하고 배격했던 정당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인사가 대변인으로 등용이 되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힘과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혜령 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의 대변인이었고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선 캠프도 합류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보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그 역량을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잠깐만요. 선거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35% 그러니까 이 35% 정도 좀 물갈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근데 이게 수도권이나 이런 데 쪽에는 의원 수도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35% 정도의 물갈이를 맞추기 위해선 이 대구 경북 지역과 부울경 지역에서 50% 정도는 해야지 30% 맞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당 지도부 구성할 때도 좀 TK 지역 강세다라는 평가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네. TK 홀대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TK 지역에서 후보가 이제 그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후보군에 들어간 8명 중에 TK 후보가 딱 김재원 후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가 아마 나왔을 거라 보지만 나름대로 너무 TK 지역에서 후보가 없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고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수도권 제가 이제 수도권이고 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을 대변하고 있고 또 지역적 특성이 다채롭다고 하는 게 태용 의원은 평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안배가 잘 됐다는 지역 안배가 돼 있더라고요. 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태영 의원 TK 중심으로 가는 과거 이제 영남 중심 정당이 아니었냐고 했지만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의 영남을 더 배려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기서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면 총선을 가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시끄러운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서, 안정 기반 위에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당으로서 일단 안정적으로 성과를 보이는데 초점을 맞춰 다 같이 일하고 평가는 결국 당원과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점에 가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 새 인물의 수혈 또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의 도태 이걸 지금 평가할 건 아니고 예. 앞으로 남는 기간 동안 얼만큼 일로 그 성과를 보여줄지의 여부에 따라서 예. 그 평가의 시간은 곧 도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천하용인팀이라고 소위 이제 친이준석계라고 말이 되는 분들인데 근데 또 어제 사무총장 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천하용인팀을 두고 뭐 반대 위한 반대 를 하는 그런 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이제 우리 모두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전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근데 많은 당원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정치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기본적인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들었던 게 이번 전당대회에 드러났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의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의 SNS 글을 보니까 태용호 의원이 틀렸다.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냈던 김재원 의원이 옳다 그러면서 상식과 비상식으로 또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0만 명이 넘는 당원들 중에서 40만이 넘는 당원들이 선택한 정말 초유의 선거였거든요. 이 선택된 지도부에 대해서 비상식으로 일관하고 규정짓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도 손뼉이 마주쳐야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너무 거친 목소리로 당의 분란, 혼란을 가져왔다면 전당대회 결과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조정 과정들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여러 사람들이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해라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거기와 연관돼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비슷하게 젊은 이제 분들이니까. 저는 보수 정당은 좀 지키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예. 선당후사라고 하는 표현처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우리 공동체, 정당, 내 가정 이런 공동체를 더 우선하는 게 사실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사실 보수 정당의 정치보다는 본인의 정치 이익, 본인의 정치 행보를 더 훨씬 우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게 되고 지금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이 공동체 의식에 기반해서 정부 성공을 이끌고 여기서 국민의힘 전체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의 정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 일단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그 좁아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그 평가합니다. 얘기를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네. 신당 뭐 분당 뭐 이런 거는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 정치 이익의 극대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미 과거에 바른정당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있는 구도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 뭐 이 천하용인팀에서 당대표로 출마를 했던 천하람 위원장 말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런 발언들을 김병민 최고 말고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그런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어떠한 행보를 하게 된다면 천 위원장이 더 이상은 이준석 전 대표와 색채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제 보세요? 조건보다 천하람 위원장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천하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치 신인이지만 각인됐던 건 보수 진영의 불모지였던 호남에 용기 있게 출마해서 특히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이정현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순천에 깃발을 꽂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천하람 위원장이 뛰어넘어야 되는 정치적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라 이정현 당대표가
순천 불모지에서 지역구에 당선이 됐던 그 기치를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행보는 근데 초창기 초심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호남에서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천하람 위원장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갖고 더 많은 득표로 여기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치를 천하람 위원장이 높게 올린다면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치적 신의 길을 꾸준하게 걷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20%도 넘는 득표를 가져왔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메시지는 그런 천하람 위원장의 초심보다는 오히려 천직 XX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회자가 되기도 하고 간신배라는 표현을 우리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향해 하게 된다면 정치의 100% 옳고준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는 저는 정치 접근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나만 옳고 저 사람은 악이라고 규정짓는 정치 구도 속에선 결국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보에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해요. 예.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쪽으로부터 조금 이 상처받는 말 같은 거 들으신 적 있죠? 이 전 대표 측이라고 하면 뭐 천하, 용, 아니요, 등이 이거 있는데 이준석 대표로부터. 이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꽤 오랜 시기를 정치를 같이 해왔는데요. 벌써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왔고 사실 어찌 보면 어느 날 젊은 20대가 저렇게 그 가장 최고의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28살 때부터 기초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기초의원으로 정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했던 방식부터 걸어왔던 길들이 꽤나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서로 티키타카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개인적인 뭐 정치적으로 상처가 되거나 하는 일들보다는 정치적 지향성과 방향점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 기간 동안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세게 했죠. 예. 근데 선거기 때문에 예. 선거 때 득표 활동을 위해서 서로 날선 경쟁을 벌이는 것, 좀 우리가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 선을 항상 넘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당원들이 높게 평가할 거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면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 지도부 출범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20%가 넘는 득표를 했던 안철수 후보의 그 득표율에 대해서 합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인 전당대회 날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는 그 입장 노래를 가지고 또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미저러브. 그러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건대 정말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태용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비상식으로 치부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한때 누가 그랬더라? 품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달걀이냐 품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참 상황이지 않나. 지금 승복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거 승복입니까 아닙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게 되면 사실 승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조만간 김기현 당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지지자들의 입장 때문에 있었던 것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진짜 생각이 그런 것인지는 아마 만남 과정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될 거라 보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그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내셨고 또 이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 또 영상 하나가 계속 보도되고 나오던데 이 정광훈 목사 예배요. 김재훈 최고가 가서 전 목사가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거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같은 동료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에 좀 정리를 한다면 그 정당은 그 정당의 가치 정신을 표방하게 되는 강령, 정강의 많은 내용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의 강령, 전문을 보게 되면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현대사에 있는 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이 호남,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고 그때부터 5.18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헌법 전문에 추후에 수록하게 되는 내용들까지 공약한 바가 있고 그 기본적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들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전두환에 대한 그 당시 5.18을 두고 모의 재판이 있었을 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난리가 나서 이제 지방으로 갔던 일들까지도 회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 또 호남과 함께하려고 했던 동행의 노력이 정치인 한 명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문제 이슈가 아마 이렇게까지 커질 줄을 몰랐던 모양인데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냐면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입장임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또 뭐로 주목하냐면 정치는 필요하면 조상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다. 조상묘도 팔아서 뭐 한다. 그런 식으로 언급한다는 거는 얼핏 해석하면 이 윤 대통령을 의미하나 이런 식의 해석도 또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해석을 또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조상묘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근데 그게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조상묘에 대해서 훼손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조상묘 훼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때는 그 묘 앞에다가 칼을 넣거나 또 머리카락을 한 움큼 넣거나 해서 그런 적이 있었고 예, 조상묘 테러. 기억을 저는 사실 좀 그런 쪽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기억 그랬군요. 인형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부두교에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막론하고 마찬가지 일들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에 당선이 될까 말까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당선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1등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5.18 그것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최초로 민주화운동,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그 대통령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이 과거에서 쭉 내려올 때 5.18을 사실 이 분리해서 얘기한다라는 거는 반대한다는 건 이 본인의 과거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과 좀 어긋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 거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본인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구속영장 청구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아마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표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가 그 한 번으로 끝나냐고 하면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된다면 민주당이 이탈표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모든 건 다 여론에 달려 있겠죠.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건 정진상 실장이고
행정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행정직 공무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유서 등이 공개가 일부 전원이 되고 있지만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로 의사결정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그 의사결정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나는 모른다고 자기 책임을 끊어냅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장동의 수천억대 배임 등 문제가 있었던 건 드러났잖아요. 백현동을 비롯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현장에 있는 일선직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누군가의 지시를 바탕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수사를 받게 되면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에 있었던 사람은 나는 모른다고 끊어내게 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이번에 있었던 비서실장, 그 전에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김문기 전 처장조차도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일관하게 됐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두고 참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정말 정치적인 내용들을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 물론 김 최고께서도 이제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상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이제 1년이 막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이면은 이제 횟수는 3년 차 그리고 만 2년 정도가 지날 때쯤 만으로 따져야죠. 만 2년 정도가 딱 지날 때쯤이죠. 그 많은 기대감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줬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갖고 있냐? 만족감을 갖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있게 나가는데 주춤하고 있을까? 그럼 여기에 한번 힘을 보태줘? 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직 국익, 오직 민생, 국민을 위해서 우린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의석의 힘에 좀 밀려서 정말 아쉬운 성과들이 이만큼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됐을 때만이 저희 동네처럼 어려운 지역도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광진이시죠? 광진갑이고요. 저희 동네 캐스팅 보터 지역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동네가 당선이 돼야 과반이 되고 저희 지역에서 낙선이 되면 과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당원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도 그래 김병민이 한번 세게 밀어주고 여기에 국회의원 탄생시켜야 과반이 되고 윤 정부에 힘을 실는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는 분명한 것은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열심히 했는데 시험 못 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과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정치는 달라요. 영향을 우리가 직접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과로서 좀 좋은 결과가 나야지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 정권에 찬성한다, 반대를 한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결과, 어떤 성적표, 중간 성적표지만 받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성적표 얘기를 했는데 학기 초입니다. 성적표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하지만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선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력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세상 모든 거, 인생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열심히 사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사신다면 전 좋은 인생의 결과. 나만 평가해도 내가 평가해서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